진짜 아기잖아. 누가 이런 곳에 버렸어? 여기 사람 있어. 빨리 와봐. 한겨울 새벽 3시, 폐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대한제약 수석연구원이었지만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65세 강진수가 발견한 건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갓난아기였어요. 이 애를 구하면 나도 끝장이야. 경찰이 오면 내 과거가 다 드러나. 진수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동료 노숙자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내 평생 모은 31만 원을 쥐어줬어요. 형, 저 애를 살려줘. 그래야 형도 다시 살 수 있어.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가운 눈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이나 방치됐을 텐데 이 아기는 맑은 눈동자로 진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아기를 키운다고? 하지만 진수의 발은 이미 24시간 편의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사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따뜻한 곳에서 저희 사연을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응원하며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수는 편의점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샀어요. 철수가 남긴 31만 원 중 8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손이 떨렸지만 아기에게 따뜻한 분유를 먹이자 작은 입술이 움직이며 힘겹게 삼켰어요. 그 순간 진수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아기를 안고 구청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동안 보육원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직접 양육의사가 있으시면 임시보호 신청을 하셔야 해요. 임시보호요? 네. 하지만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진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고 통장도 신분증조차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쪽방촌을 찾아다녔어요. 한 달에 15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지붕이 있고 문이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남은 돈 23만 원 중 15만 원을 선뜻 내밀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서윤이요. 강서윤. 진수는 그렇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라는 뜻이었죠. 다음 날부터 진수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오후엔 고물상에서 폐지를 분류했으며 밤엔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어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방세를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12개월 된 서윤이가 벽에 붙은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으아. 진수는 무심코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가 가리킨 곳엔 숫자 12가 적혀 있었고 아이는 정확히 12개의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숫자를 읽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날 이후 진수는 서윤이를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18개월이 됐을 때 서윤이는 집 근처 골목길을 한 번만 지나가도 그 길을 완벽하게 기억했고 24개월엔 간단한 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이 애가 천재야. 하지만 진수는 이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세상은 특별한 아이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진수는 서윤이를 최대한 평범하게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어요. 서윤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진수는 제약공장 야간관리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수가 퇴근 후 낡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대한제약에서
연구하던 신약 개발 자료였죠. 이젠 쓸모없는 과거지. 진수는 한숨을 쉬며 노트를 펼쳤어요. 그때 서윤이가 다가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아빠가 옛날에 하던 일이야. 서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노트를 보더니 갑자기 크레파스를 들고 노트 한쪽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이거 중요한 건데. 하지만 서윤이는 이미 복잡한 도형과 숫자들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낙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대체 서윤이가 그린 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수조차 20년간 풀지 못했던 신약 개발의 난제, 단백질 결합 구조의 최적화 공식이 그 작은 손에서 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아,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그냥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걸까요? 진수의 시선이 서윤이 목에 걸린 가느다란 금목걸이에 머물렀어요. 8년 전 발견 당시부터 끊어진 채로 걸려있던 그 목걸이,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진수가 근무하는 제약 공장에 비상이 걸렸어요.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 자동화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 하루만 늦어도 3억 원 손실입니다. 공장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사 기술팀이 독일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매뉴얼을 뒤적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겁니다. 그 순간 야간 순찰을 돌던 진수가 제어실 모니터를 지나치다가 멈춰 섰어요. 화면에 떠있는 오류 코드, 그건 20년 전 자신이 연구소에서 다루던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똑같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당신이 뭔데? 여긴 관리자, 왜 출입 금지야? 공장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본부장이 손을 저었어요. 일단 해보게 해봐.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진수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20년간 잊고 있던 코드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어요. 서윤이가 노트에 그려놓은 낙서가 머릿속에서 회전했습니다. 이건 구조적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 입력 순서 문제군요. 여기 이 부분을 역순으로 재배열하면 15분 후 멈춰있던 거대한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어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진수 씨, 당신 대체 누구요? 공장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공장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강진수 씨, 어제 일에 대해 본사에 보고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대한제약 최 회장님 말입니다. 일주일 후, 진수는 생전 처음으로 강남 본사 건물에 들어갔어요. 70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한 곳은 최고층 회장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흰 머리의 70대 여성이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강진수 씨시죠? 앉으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우리 기술팀도 손 못 댄 걸 15분 만에 해결했다면서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독일 본사 기술자들도 3일은 걸린다던 문제를요? 최 회장은 진수의 이력서를 펼쳤어요. 8년 전부터 우리 공장에서 일했고 그 전 기록은 없군요. 이상하네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최 회장은 잠시 진수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당신을 기술고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월급은 580만 원, 사택도 제공하죠. 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년간 월 180만 원을 벌며 살아온 사람에게 58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서윤이에게 새 노트북과 예쁜 원피스를 사줬어요. 아빠,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었거든. 서윤이는 활짝 웃으며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하지만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3일 후 경제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대한제약 무명기술자 파견 영입. 독일 시스템 15분 만에 복구. 기사엔 진수의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은 서울 강남 대한제약 전무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45세의 박민석 전무는 신문 속 사진을 보며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진수, 아직 살아있었어? 박 전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조사해.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전부 알아와. 알겠습니다. 박 전무는 신문 속 진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찍으며 이를 갈았어요. 내가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지. 하지만 이번엔 절대 살려두지 않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대한제약 건물을 뒤덮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진수와 서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비서는 일주일 동안 진수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문이 열리며 8살쯤 된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아이는 진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비서는 망원 렌즈로 아이의 얼굴을 찍었어요.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그리고 이마 왼쪽에 있는 작은 점. 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즉시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박 전무는 전무실에서 사진을 확대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형의 딸 이겸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약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과 빼닮았습니다. 박 전무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8년 전 형 내외가 차 사고로 죽기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와 진수 옆의 여자아이를 비교했을 때 눈썹 모양과 귀 형태까지 일치했어요. 저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박 전무는 손이 떨렸습니다.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형 내외가 탄 차가 폭발했을 때 그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었죠.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박 전무는 뒷좌석에 있던 아기를 몰래 꺼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형이 죽으면 자신이 대한제약의 후계자가 되니까요. 미안하다, 이겸아.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리가 없어. 그는 인적 드문 폐건물 쓰레기 더미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였고 새벽이면 얼어 죽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8년 동안 강진수가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진수, 분명 복수를 위해 키운 거야. 언젠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박 전무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비서, 지금 당장 그 아이 머리카락을 채취해. 조용히, 절대 들키지 말고. 다음 날 방과 후였어요. 서윤이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공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애야, 내 머리에 뭐 묻었어? 잠깐만. 여자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아야. 아, 미안해. 벌레인 줄 알았어. 여자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공책을 샀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9.9%. 확실합니다, 전무님. 저 아이는 전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박 전무는 보고서를 구겨쥐었습니다. 8년 동안 강진수가 키웠다는 게 우연일 리 없어. 분명 내가 그때 버린 걸 알고 데려간 거야.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어요. 강진수의 과거를 파헤쳐. 20년 전 기록까지 전부. 어떤 약점이든 찾아내.
3일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진수는 20년 전 대한제약 신약개발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뭐? 그런데 갑자기 횡령 혐의로 해고됐고 이후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전무님, 혹시 이 사건 아십니까?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건은 자신이 조작한 거였습니다. 당시 진수가 개발하던 신약 특허를 빼앗기 위해 연구비 횡령 증거를 날조했던 거죠. 그래서 강진수가 복수하려고 이겸을 데려간 거군. 언젠가 나를 무너뜨릴 카드로. 박 전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 돼.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어.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 사건입니다.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진수와 서윤이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자전거도 사줄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쾅쾅 두드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진수가 문을 열자 형사 3명이 들이닥쳤어요. 강진수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한제약 회장 손녀인 거 알고 있었죠? 8년간 유괴해서 키운 겁니다. 아빠. 서윤이가 울부짖으며 진수에게 달려들었지만 여경이 막아섰어요. 아빠.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서윤아, 괜찮아. 아빠는 곧 돌아올게. 진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서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박 전무가 내려 서윤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겸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진짜 집으로. 전 강서윤이에요. 이겸이 아니에요. 넌 착각하고 있어. 강진수는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야. 복수하려고 널 이용한 거란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박 전무는 강제로 서윤이를 차에 태웠어요. 차가 출발하며 서윤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8년간 살았던 작은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세단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3층짜리 저택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정원엔 분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어요. 싫어요. 아빠한테 데려가 주세요. 이겸아, 여기가 내 집이란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박 전무가 강제로 서윤이를 끌어내렸고 대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겸아.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8년간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요. 서윤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일단 방으로 안내해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야. 박 전무의 지시에 따라 하녀가 서윤이를 2층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서윤이는 화려한 방을 둘러봤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최신형 컴퓨터까지. 하지만 서윤이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 8년간 함께했던 작은 방이 그리웠습니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퇴근 후 돌아와 안아주던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요.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이겸아, 밥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란다. 전 강서윤이에요. 이겸이 아니라고요. 서윤이는 밥상을 밀쳐냈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복도에서 박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심리 전문가를 불러놨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서가 정말 강진수가 유괴한 게 맞는 거니? 회장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는 창문 너머 달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지금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아빠의 낡은 연구 노트 한 장과 목에 걸려있던 끊어진 금목걸이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재빨리 숨겨놓은 거예요. 아빠, 제가 꼭 구해드릴게. 서윤이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갇힌 진수는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진수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는 DNA 검사 결과와 8년간의 양육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윤이를 구한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던 아이를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8년 전 신고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진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게다가 상대 측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20년 전 대한제약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누명입니다. 박민석이 저를 모함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모든 자료는 이미 폐기됐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강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재판에서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하는 게 안 됩니다. 저는 서윤이 아빠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진수는 독방으로 돌아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서윤이는 방 안에서 아빠의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20년 전 아빠가 개발하던 신약 자료였습니다. 서윤이는 노트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노트 마지막 장 뒷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눌린 볼펜 자국이 있었어요. 서윤이는 크레파스로 그 위를 칠했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글씨가 드러났어요. 2005년 3월 15일. 박민석이 연구 자료를 요구했다. 거절하자 협박했다. 이 노트가 유일한 증거다.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무고하다는 증거. 서윤이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요? 이 저택은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하녀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는 목걸이를 만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목걸이 펜던트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돌렸어요. 찰칵. 펜던트가 열리며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 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는 칩을 방 안의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며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윤이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목걸이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서윤이는 아빠 생일, 자신의 생일 등 여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이 발견된 날짜를 입력했어요. 2017년 1월 8일. B. 암호가 풀렸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대한제약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자료, 강진수 누명 씌우기 계획서. 서윤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박민석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걸로 아빠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 전무가 서 있었어요. 이겸아, 뭘 보고 있니? 서윤이는 재빨리 컴퓨터를 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전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지만 이미 화면은 꺼진 후였습니다. 내일 법원에 가야 한다. 강진수의 재판이 열려. 정말요? 그래, 네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해. 강진수가 너를 유괴했다고 말하면 돼.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박 전무가 나가고 문이 잠겼어요. 서윤이는 칩을 다시 목걸이 안에 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모든 걸 밝혀낼게요.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엔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한제약 상속녀 유괴 사건, 오늘 첫 공판. 천재 소녀를 8년간 키운 노숙자 출신 남성의 정체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윤이는 박 전무의 손에 이끌려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강진수를 입정시키시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진수가 들어왔어요. 야윈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방청석에 앉은 서윤이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진수는 2017년 1월 8일 대한제약 회장의 친손녀인 이겸 양을 유괴하여 8년간 불법으로 양육하였으며 신분을 위조하여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유괴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진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버려진 아기를 구조한 것이지 유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8년간 신고 없이 키웠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강서윤 양,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윤이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눈으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검사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 양, 아니 이겸 양.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서윤이는 진수를 바라봤어요. 강진수요. 그 사람이 뭐라고 불렀나요? 아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죠?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8년 전, 너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실종됐어. 그런데 강진수가 널 데려가서 다른 이름으로 키웠지.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숨긴 거야. 이해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진수의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묵살했어요. 검사는 서윤이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 보이니? 내 진짜 부모님이야. 기억나지? 사진 속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처음 보는 사진이었지만 아기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 강진수가 기억을 지우도록 세뇌한 거야. 그렇지?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겸 양, 법정은 진실만을 말하는 곳이야. 저 사람이 널 납치한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모든 시선이 서윤이에게 쏠렸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눈으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박 전무는 방청석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진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밤마다 차가운 손으로 제 발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밤 12시에 들어와서도 제 숙제를 봐줬어요. 검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는 이겸이 아니에요. 강진수 아빠의 딸 강서윤이에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박 전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저 아이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유괴범에게 세뇌당한 거라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때 서윤이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어요. 증거요? 네.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줄 증거예요. 박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에게 지시했습니다. USB를 확인해 보시오. 서기가 USB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며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결국 가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여기 버려두면 알아서 죽겠지. 영하 15도인데 새벽까지 버틸 리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음성은 8년 전 그날 밤의 대화였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걸 어디서? 박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문서 파일들이 쏟아졌어요. 대한제약 횡령 내역서, 강진수 연구원 누명 씌우기 계획, 신약 특허 강탈 증빙 자료, 수십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놀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대체?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8년 전 저를 버린 사람은 박민석 전무예요. 그리고 20년 전 우리 아빠를 모함한 사람도 박민석이에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 전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해킹당한 자료라고. 누가 조작한 거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들어왔어요. 재판장님, 긴급 감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시죠. 방금 제출된 음성 파일과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원본으로 확인됩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 전무가 비틀거렸어요. 검사가 박 전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석 전무를 즉시 체포하십시오. 살인미수, 아동유기, 횡령, 그리고 무고죄로. 경찰들이 박 전무에게 달려들었어요. 놔라고. 난 대한제약 전무야.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피고인 강진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즉시 석방하십시오. 아빠. 서윤이가 증인석에서 뛰어내렸어요. 경찰이 진수의 수갑을 풀었고 서윤이는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아니야, 서윤아. 넌 아빠를 구해줬어.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최 회장이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박 전무는 경찰에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고작 8살짜리 애가 날 무너뜨렸어. 법정 문이 닫히며 박 전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한 달이 65세 노인의 몸을 많이 상하게 했거든요. 서윤이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빠 곁을 지켰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최고야. 진수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진수 씨, 몸은 좀 어떠세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아니에요. 제가 와야죠. 당신은 제 손녀를 8년간 목숨 걸고 지켜준 은인이니까요. 최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이겸아, 아니 서윤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내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서윤이는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아파 보여요. 그래, 할머니는 아파. 8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거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8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 두 아들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큰아들 민우는 천재였어요. 30에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한제약을 이끌 준비가 돼 있었죠. 작은 아들 민석은 그 그림자 속에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그날 민우 부부가 이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며 트럭과 충돌했죠. 민우와 며느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뒷좌석의 이겸이는 실종됐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군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네, 나중에 밝혀졌어요. 민석이가 차량 정비 기록을 조작했고 브레이크 라인을 미리 손상시켰다는 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입건되지 못했죠. 서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최 회장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진수는 퇴원했어요. 최 회장은 진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진수 씨, 대한제약연구소장으로 복직하시겠어요? 20년 전 당신이 개발하던 신약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럼 보상금이라도 받으세요. 20년간의 누명과 8년간의 고통에 대한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서윤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최 회장은 진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손녀를 키워줘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어요. 진수는 유리창 너머 박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 전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어요. 왜 왔어? 비웃으러 왔나? 박 전무가 쏘아붙였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용서하러 왔습니다. 뭐? 박 전무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저를 모함하고 서윤이를 버렸던 일. 용서합니다. 미쳤군. 20년간 당한 걸 용서한다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을 미워하며 산다면 저도 당신처럼 되니까요. 서윤이에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박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진수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박 전무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대한제약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민석 전 전무의 모든 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횡령한 자금 2,300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의 친손녀 이겸, 지금은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대한제약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강진수 씨와 함께 살겠다고요.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서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그 후는 서윤이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 회장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우야, 내 딸은 훌륭하게 자랐단다. 내가 못다한 사랑을 강진수 씨가 대신 해줬어. 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서윤이는 8년 전 처음 만났던 폐건물 앞에 섰어요. 아빠, 여기서 저를 처음 발견했죠? 그래, 여기 쓰레기 더미에서. 서윤이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구했어요? 그냥 가면 편했을 텐데. 진수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철수 아저씨가 그랬거든. 너를 살려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고. 그 말이 맞았어. 철수 아저씨요? 응. 너를 발견한 날 돌아가신 분이야. 평생 모은 31만 원을 내게 주시면서 너를 부탁하셨지.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묘소를 찾아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어딘가에서 철수 아저씨도 두 사람을 지켜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45년 봄, 서울 강남의 한 현대식 건물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오늘 스카이테크 신사옥 개관식이 열립니다. 28세의 천재 CEO 강서윤 박사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여성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28세 서윤이었어요. 옆에는 백발의 85세 진수가 지팡이를 짚고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윤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서윤 박사님, 대한제약 후계자 자리를 마다하고 독립회사를 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윤이는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게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 온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테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저와 할아버지의 20년 연구 결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데이터 복구 알고리즘 기술입니다. 삭제되거나 손상된 모든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이죠. 이미 전 세계 43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8년 전 법정에서 제출했던 그 증거도, 네, 할아버지가 20년 전 개발하셨던 초기 알고리즘을 제가 발전시킨 겁니다. 그 기술로 박민석의 범죄 증거를 복원했었죠.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여러 차례 대한제약 승계를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거절하셨나요?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재벌 후계자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만의 길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진수가 서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천재성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빠, 기억나요? 20년 전 우리가 살던 쪽방촌이 저기 보여요. 서윤이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방 하나에 15만 원 하던 곳. 그때가 그립구나. 저도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수는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후회하지 않니? 대한제약 회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할머니께는 미안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딸로 사는 게 더 자랑스러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서윤아.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최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이가 놀라며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75세가 된 최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내 회사 개관을.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투자자로 왔단다. 스카이테크 지분 10%를 사고 싶어. 서윤이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이미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무슨 선물? 용서요.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것. 20년 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최 회장은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저녁 진수와 서윤이는 20년 전 살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쪽방촌은 이미 재개발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어딘가에 철수 할아버지 묘소가 있다고 했죠? 응, 찾아보자. 두 사람은 근처 공동묘지를 돌아다녔어요. 한참을 찾다가 작은 무연고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무연고고 김철수. 서윤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 할아버지, 저예요. 강서윤. 할아버지가 살려주신 아기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31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수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철수 형, 형이 옳았어. 서윤이를 살려서 나도 다시 살았어. 고마워, 형. 두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에 철수 할아버지 기념비를 세워요. 제대로 된 비석으로요. 그래, 그러자. 한 달 후, 그 자리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어요. 고 김철수님을 기리며 이 당신의 31만 원이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강진수, 강서윤 올림. 비석 제막식에는 최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세상이 몰라봐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서윤이는 스카이테크 연구실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아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무슨 프로젝트? 서윤이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전 세계 미아 찾기 프로젝트예요. 저처럼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주는 AI 시스템이에요.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서윤이야.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도 그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사랑한다, 서윤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진한 가족은 없었어요. 진수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서윤이와 함께 연구하며 웃고 있었고, 서윤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은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서울 밤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손녀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